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외교 현안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관세 문제 중요하지만 국내 문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전선의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 법사위와 이 사법부가 충돌하는 민주당과 사법부가 충돌한 이재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돌하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잖아요. 네. 예, 대법원과 또 각급 법원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여러 폭거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양상인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들의 이 불출석 의견서 제출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법사위의 증인 신청이 143명입니다. 네. 그 국회 증인은 좀 특이한 게 네. 법원에 국민이 증인으로 불러갔을 때는 증인 신문 재판을 2시에 한다 그러면 안내 전화를 해서 한 1시 55분까지 오시면 돼요. 라고 하고 증인 신문은 한 2시 반쯤에 끝날 겁니다. 3시쯤 끝날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경찰 검찰도 조사할 때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시간 얼마쯤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근데 국회라는 곳만 희한하게 아주 그냥 증인이건 참고인이건 부르면 그냥 아침 9시에 와서 밤 12시까지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3명이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끔찍하네요. 저 제이시와이님이 끔찍하다고. 네. 네. 아니 143명을 증인 참고인 불러서 증인하고 질문 한 번도 못 받는 증인과 참고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면박 주기, 창피 주기, 본인 권력 우월주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법관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것이고, 또 대법관분들이 하루하루가 엄청 바쁘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루를 다 뺄 수가 없다. 근데 그동안 그 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항상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빼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입장 발표가 굉장히 빨리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세종 컨퍼런스 관련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 세종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를 했고 또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흔들지 마라. 법관은 양심과 독립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닌데 지금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특별해지는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입장 표명을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불러있던 날짜가 10월 13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석쯤에 입장 표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일찍 입장 표명을 했어요. 대법관들하고도 다 정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한테 우리 안 나간다. 해봐라. 우리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 입장 표명을 명확히 밝히겠다. 라고 한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그 사법부의 민주주의의 판단의 최후는 사법부가 하는 건데 민주당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점점 구체화되고 이번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 의견서를 밝히게 되면서 강경파들이 막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 특히 그중에 한 명이 김용민이라는 작자죠. 김용민 의원이라고 불리는 이 김용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불출석하면 고발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미리 놓았는데 이 김용민이라는 작자는 물론 의원 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로 돌출적인 행동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의원 되고도 그 벌은 못 고쳤는지 막 나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네요. 네, 요즘 이제 민주당이 네. 그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뭐 미꾸라지도 뛰고 메기도 뛰고 여기저기서 다 뜁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정책, 민생만 챙기면 되는데 이거 강성 발언을 하기 무슨 전국 강성 발언 자랑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날뛰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그 김용민 의원이 고발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고발 조치해봤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기에 무혐의 판단을 하겠죠. 무혐의 판단을 하면 그럼 또 무슨 특검 설치할 겁니까? 대법원장들이 출석 안 한 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재판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건 안 갈 수도 있지라고 해서 무죄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또
특별재판부 설치할 겁니까? 국회에 증인 출석하는 안 한 것에 대해서 이 법률 해석은 결국 대법관들이 하는데 대법관들이 이러한 김용민의 무슨 고발을 한다 그래서 콧방귀나 안 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장 검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 현장을 가가지고 재현하는 게 현장 검증입니다. 이게 저도 그 현장 검증, 현장 감정 가끔 나갑니다. 가끔 나가는데 이 범죄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게 현장 검증이지. 아니 대법원에다가 대법원에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현장 검증을 뭘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지금 그 부승찬하고 서영교가 제기했던 차라리 그 식사 장소에 가던가 밥집에 가가지고 실제로 왔냐 안 왔냐 물어보는 게 현장 검증이겠지. 이 현장 검증이라는 게 겁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치 현실이 굉장히 좀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너네가 내 말을 안 들면 너네 현장 간다? 가세요. 전 대법원이 현장으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대법원에 한번 가보고 싶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법적인 문제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 이후에 막 가짜 뉴스가 범람을 하고 있죠. 민주당의 서용교, 부승찬, 이 조이대, 한덕수, 효동설도 가짜 뉴스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 뭐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 또 뭐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갖가지 유법적인 유언적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다 조이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까지 지금 출석하라고 강제로 요구하는 상황. 사실상 사법부의 붕괴, 삼권 분립의 사실은 붕괴 이걸 노리는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 점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 관련해서는 입법 조치를 포함해서 몇 가지가 유언적 행태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는 민주당이 위헌정당 시비에 지금 걸릴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헌정당 시비는 지금도 걸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 103조 언저리에 있는 그러한 그 103조 위아래에 있는 삼권 분립과 법관의 양심과 독립에 따라 판단한다는 그 헌법 조항 또 원장의 지위, 대법관들의 지위에 대한 헌법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민주당이 그 위헌적인 행태, 또 위헌적인 발언, 위헌적인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시비는 걸리고 있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그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심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제소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 남아있는 우리 최후의 보루 그 참관으로 있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국무회의에 출석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국무회의 다수가 민주당 이재명의 그 지명으로 된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비 논란은 있을지언정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그런데 정청래 그 지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막 강성발언 막 쏟아낼 때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제청 신청한다고 하면서 그 국회와 정당도 위헌정당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발의가 됐는지는 지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마 발의가 됐을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조항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신청을 할 수가 있게 그게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바로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죠. 걸어봐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또 무슨 이재명 무슨 지인 변호사, 친구 변호사 누구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날카롭게 지적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싸워야 될 곳은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져야 될 때는 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위헌정당 이 해체 목소리가 점점 나올 겁니다. 자, 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지금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대북 감청부대 활동비를 반토막 냈다. 자, 작년에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재명이 집권하자 예산은 늘리는 항목이 있고 빼는 항목이 있죠. 뭐 지역화폐라든가 무슨 민생 쿠폰이라든가 무슨 AI 관련해서 뭐 탈원전 관련된 재생에너지 분야는 막 몇 조에서부터 몇십 조까지 예산을 팍팍팍 늘리고 있는데, 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북 감청부대 777 사령부의 활동비 이 예산을 방토막을 내면서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방첩사, 정보사도 줄삭감을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로 좀 제기가 됐어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아,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안보 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보에 예. 대해서 아무런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 방첩사, 정보사 지금 예산을 반토막 삭감을 하지만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아마 결론적으로는 파이널 퍼포즈, 마지막 FP는 방첩사와 정보사를 아예 없애는 게 본인들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첩사, 정보사, 이 777 그 사령부라고 저기 써있는 그 부대는 대북 감청 신호 정보 부대인데, 예. 뭐 사인 NT라고 하는 뭐 그런 부대인데,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북한 북핵 동향, 또 북한의 주요 인사들 동향,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감청을 해가지고 정보 취득을 해가지고 그걸 안보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나라 군사 기술력에 반영되게 하는 것인데, 저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야 돼요. 예. 왜 늘어나야 되냐면 감청 기술이 저희가 일반 국민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감청 기술력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방해하는 기술을 뚫고 지나가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 입모양만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AI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저희 지금 이 펜앤마이크에 있는 창문이 있으면 창문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창문 레이저에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로 이 소리를 잡아내는 기술도 있고 별의별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군사력 한 20위권 있는 나라에서 감청부대 활동비를 삭감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봐요. 그 국방력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뭐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지만 모든 나라가 국방력을 늘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그 감청부대 활동비를 반토막하고 방첩사나 정보사도 삭감한다? 요거는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안보를 포기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예.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앞서는 게 사실은 국가와 정부는 외부의 침략에 맞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그걸 포기하면 국가와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국군 통수권자를 그 직위를 부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가면서 대북 휴민트가 대거 사라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걸 시작을 했죠. 김영삼 정부까지 상당히 있었던 대북 휴민트, 북한의 중요한 정보를 이 휴민트를 통해서 사실은 민간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 또 북한에 관련된 정부 인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이 대북 휴민트 대거 축소를 했고 사라지게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거치면서 일부 이제 복원을 했죠. 당시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 대북 휴민트 관련해서 상당한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민간 단체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탈북자 관련된 휴민트 부분도 여러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다시 대북 휴민트를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했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망도 대부분 사라지게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아예 사라지게 했죠. 경찰에 넘겨준다는 형식으로. 여기에다 지금 우리 군의 대북 감청까지 주기련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의 방첩 활동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공작원이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어떤 지시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이것을 포착을 못한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다 이제 북한 내부 동향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의 대남 공작 문제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와, 대남 공장 문제는 사실 요즘 뭐 주변 누가 요즘에 주변에 간첩이 있어? 간첩이 있습니다. 예. 간첩들이 지금 속속들이 잡혀가지고 징역 9년 6개월형을 받고 민노총 산하에 있는 간첩 조직 북한 무슨 문화교류국하고 주고받은 간첩 지령, 지금 이러한 그 좌파들이 하는 선동하는 그러한 피켓 시위가 다 간첩에서 나왔다는 그러한 판결문이 다 나와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두 가지 국가 정보 관련된 사건이 일단 국정원장이 박지원 원장이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한일 정보 그 교류 협정이라고 지소미아. 네, 그렇죠. 지소미아를 갑자기 뭐 이상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휴민트 정보와 일본이 갖고 있는 위성 정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 일본이 갖고 있는 휴민트, 이걸 막 교환해야 되는데 그 교환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3년간 안 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뭔가 교환할 거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뭘 주면 우리도 찾아가지고 주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주고받을 게 할 게 없으니까 휴민트 정보 라인이 아예 무너진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대남 정보, 또 뭐 방첩, 또 혹은 감청부대 반토막,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인간이라면, 국가가 하나의 인간이라면 내가 내 눈을 찌르고 내가 내 귀를 자른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북중러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한미일 동맹에서, 이 동맹이라는 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동맹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휴민트 정보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국하고 일본이 보기에도 야, 우리도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위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줄게. 너네도 그 접경지 혹은 뭐 인근지 휴민트 정보를 줘. 근데 우리는 줄 게 없어요. 네. 그러면 한미일 동맹에서 야, 한국은 뭐 줄 게 없다네. 그럼 우리도 주지 말자.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자. 이게 진짜 그 사람으로 치면 서로, 그러니까 눈을 찌르고 귀를 자른 사람이 우리 군인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형태로 가는 거고, 결국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게 그러한 형태 아닌가. 미국하고 일본으로부터 버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한미를 탈퇴하려고 하는 것인지, 동맹을 왜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보 정책만, 안보를 포기하는 그러한 정책만 하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네. 지난번 이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끊어졌던 그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 때 간첩단 사건이 일부가 이제 확인이 됐죠. 사실은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이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했을까요? 당연히 상당 부분 그 조치를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 사이에서도 어쨌든 국정원 직원들 중에 헌신적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직원들이 추적을 해서 청주 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을 찾아냈죠. 그저께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주범 석권호는 대법원에서 9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확정적인 형을 9년 6개월 받았어요. 간첩이 없다고 말하는 자, 지금 댓글에서 그 자가 간첩이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버젓이 간첩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추적했던 간첩들을 상당히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간첩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걸 막지 않았나, 이런 건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국내 지하 조직들 굉장히 많죠.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아예 버젓이 있습니다. 그걸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적어도 문외아이거나 아니면 친북적 인사라는 걸 자임하는 거죠. 본인이 간첩이거나. 자, 이어서 이렇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정동영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며칠 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정동영이 정보기관 추정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90% 이상 고농축 우려하는 보령을 2,000kg 이상 2톤 정도 추정하고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했습니다. 정보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민간단체로 수정을 일단 했어요. 정동의 말을 일부는,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통일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왜 했을지. 자, 이번에는 이재명이 25일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체제 유지를 초과하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생산과 수출을 멈추는 것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된다. 마지막 부분만 빼면 앞에 얘기는 정동영이나 이재명 얘기는 주로 친북 진영이 여러 이야기를 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북핵을 용인해야 된다. 비핵화 전략 폐기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쓰는 사실은 논리인데 정동영과 이재명의 이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과 정동영은 북한의 대변인입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 저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민의힘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정동영 장관의 저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혹은 저 발언을 왜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그냥 아작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게 지금 북한 자랑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전 세계가 그 핵 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나라와 안 할 수 있는 나라가 유엔에서 지정을 해놔가지고 핵 개발을 억제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마치 옆집에 어떤 애가 못된 아이가 있는데 그 못된 아이를 여러 명이 와가지고 못된 아이를 좀 혼내주려고 하는데 야, 얘 싸움 잘해. 야, 얘 주먹이 있다만해. 그 못된 아이를 비호하면서 지금 대변인을 하는 역할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일국의 장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치인의 발언은 TPO라는 게 있습니다. 네. T, 타임, P, 플레이스, O, 오케이션.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저 얘기를 뭐 국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저 얘기를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한국 주식을 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가가지고 야,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거의 다 완성됐고 니네 미국 본토에도 나갈 수 있다더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정말 그 대통령실이 인사를 바꾸던가 대통령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바꾸는 생각을 해요. 아니 자꾸 저런 식으로 사고를 쳐서 대한민국 경제도 망가뜨리고 안보도 지키지 못하고 세계적인 바라보는 시선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이제 북한과 한 나라야? 같이 가는 거야? 그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같이 가는 거야?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발언이. 결국 그러면 이 이재명과 정동영 발언은 자, 북한이 원하고 있는 사실상 군축회담,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계획입니까? 평화협정, 종전선언 두 개의 국가 이 의도고 네. 파이널 퍼포즈가 맞춰져 있긴 한데 네. 그럼 차라리 평화적으로 발언을 해야죠. 우리 안 싸우겠다 해야지. 아니면 혹은 아니면 우리의 군사기술력을 자랑해야죠. 야, 북한 덤비면 너네는 3일 안에 평양 날라가. 야, 일주일 안에 김정은 이거 찾아내서 목 날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이 무서워서 그것도 안 싸우는 방법이잖아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사기술력이면 우리 드론 보내면 김정은 너의 머리에 대가리에 바로 총알 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서로 그냥 안 싸우는 거죠. 센 사람들끼리 안 싸우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뭐 100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ICBM이 거의 완성돼서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 아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세니까 건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평화로 가고 종전을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정말 너무 비굴하고 불의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장면 한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방장과 관련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제목이 잡혔네요. 트럼프 멀론이나 전 세계 미 장성 800명 집결 명령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 세계 각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800명 이상의 미군 장성과 제독들을 지금 소집을 했습니다.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로 다 오도록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유례없는 조치가 분명하죠. 일부에서는 안보 공백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소집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을지 여러 이제 중대한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 때 무너졌다고 했다는 미국 내 군 기강이 해이해진 거. 군 기강. 이 네. 기강에 대해서 잡으려고 네. 일단 모여라라고 해서 이게 아마 지금 모이는 날짜는 뭐 그 30일 날 모이지만 800명이 집결을 해야 되고 무슨 항공모함 배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몇 개월 전에 결정이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당선되고 나서 아마 올해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조치를 취해서 언제쯤 되면 다 모일 수 있냐 해서 가장 빠르게 모인 게 9월 30일경이라 보여지고요. 군 기강 회의를 잡기 위해서 다 모여라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대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동맹국가 적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동맹국가 적국에 대해서 우리는 대통령식 편제 체제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가는 거고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갖고 있는 경제정책, 문화정책, 이민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라. 이거 군사력과 다 직결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절대 그 트럼프의 그 1인 지하 만인지상 체제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했네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이 트럼프 중심으로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 좀 특이성인데 그 트럼프가 과시하고 싶은 퍼포먼스의 하나일 수도 있죠. 이게 지금은 그 언론에 어디까지 노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열병식을 했잖아요. 네네. 중국 열병식을 하면서 사실 중국의 군사 무기가 많이 노출되는데 군사 무기보다는 뭐 그 거의 뭐 인구수 뭐 군사 훈련이 많이 노출됐지만 아마 미국은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군사적인 무기의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국방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고 나서 뭘 발표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모였더니 800명이 모여서 얘기했더니 뭐 해군력은 뭐가 부족하고 공군력은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장갑차가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무기를 어디 무기를 사겠다.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 그 군사력의 수출 문제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혹은 아니면 정무적 정치적 입장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뭐 이스라엘 가자 지구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것이고 뭐 중국은 뭐 어떻게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800명이 모이는 목적이 중요한 게 목적도 중요하지만 모이고 나서 발표할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외교력이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력 총 영사관이 미국에 9개가 있는데 이재명이 되자마자 그 중에 5개를 이제 다시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이제 한 분은 임기가 차가서 관두고 4명을 들어오라 그래서 조지아 사태도 미리 못 막고 막 이랬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이라도 좀 강경화가 아그레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호칭을 너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경화 대사가 아그레망을 받았잖아요. 이거 지금이라도 좀 그 정보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미리미리 대응을 좀 해놔야죠. 네. 지금 이야기를 압축을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 기강이라고 한 건 주로는 이제 DI, 네. 다양성, 그때 이제 형평성, 포용성, 일종의 PCG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리를 좀 하고, 그렇죠. 그건 정리돼야죠. 네. 미군 재배치 문제도 상당히 생각하겠죠. 예. 네. 미군 재배치 문제라면 우리나라가 직격이죠. 네. 직격이고, 지금 저는 지금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나라가 70개국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주한미국 철수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뭐 미국 없으면 우리가 망해? 왜 우리나라만 미국이 있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70여 개국이고요. 우리나라에 한 2만 5천 명 있는데 독일에는 3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있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다 있어요. 네.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만 좀 특이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명 있고, 두 번째가 어차피 한미동맹 국권한데 미군이 철수돼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다시 도와주러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철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1948년에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고 네. 1949년 6월 달에 미국이 철수했습니다. 네. 철수하라고 그래서 철수했고 정확히 1년 있다가 김일성이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을 때 서울을 3일 만에 수복하고 부산을 일주일 만에 전복하겠다. 근데 우리 국방력으로 겨우 막고 있다가 메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 들어왔냐? 9월 15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걸려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우리가 뭐 동맹 맺고 있는 나라에 파병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회의하고 뭐 의사봉 두드리고 간이 많이 막 몇 명 간이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바로 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3, 4개월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한미국이 있는 거고 주한미군이 있는 그 도시와 그 국가는 전쟁이 안 납니다.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조이대로 시작해서 이재명,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도 북한의 감시망 체제를 무너뜨리는 장면, 이재명, 정동영의 북핵 발언, 그리고 미 국방부 장관의 군 장성들 소집 문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 구독, 좋아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조동근 교수님 한번 모셔서 마침 조동근 교수님이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의 귀한 칼럼을 좀 보내주셔서 그 칼럼을 중심으로 좀 오늘 마지막 3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우리 조동근 교수님이 이 펜앤에 기고했던 칼럼 한번 좀 그 이미지, 전면 이미지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조동근 교수님의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건국으로 착각하는 정치 세력들 국민저항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기고를 하셨는데, 자 조금 내려주십시오.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첫째 아니 반대로 해주십시오. 예. 예, 조금만. 자, 첫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교체를 건국으로 착각하는 정치 세력들을 국민 저항으로 부른다. 일단 그 제목의 첫 서두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정권 교체가 건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글을 서두에 써주시면서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의 백악관 관련 발언, 취임 연설문 이렇게 소개를 헌법 문제와 연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하고 건국은 전혀 다르죠. 예. 근데 뭐 정권 바뀌면은 마치 뭐 건국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리셋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검찰이 좀 없어요. 예.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권 교체를 갖다 하면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좀 보자고요. 우리는 뭐냐면은 대통령은 정치인이죠. 네. 국민들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문재인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네. 이게 좀 죄송하지만 발칙한 의도 아닙니까? 그죠? 발칙한 시도. 만약에 자유를 빼면 다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을 왜 건국을 했어요? 뭐에 기초해서 건국을 했습니까? 따라서 그 자유를 갖다 빼면은 대한민국이 붕괴되는데 그걸 갖다 서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더해.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어떤 이름을 뭐 좀 부르기 좀 거북해서 우리 치고 뭐 정치인이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로 좀 돌아가면은 미국 얘기를 시작한 게 참 저는 미국을 뭐 그렇게 깊이 존경한다고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거기 기본 정신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도 대통령이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을 보는 어떤 각도랄까 인식이 겸손해요. 우리는 테넌트다. 임시로 새들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9, 더 덧붙이지 않아도. 그래서 레이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죄송합니다. 클린턴은 좀 더 했어요. 더 겸손해. 뭐냐면 자기가 92년도에 대선 이제 당선돼 갖고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네. 취임하면은 앞으로 8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취임 연설을 하면서 보면은 자기는 이 백악관을 미국에게 있는 그대로 돌려주겠다. 잘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권력이라는 건 내가 위임을 받은 거지 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고 네네. 그러면서 최소한도 미국에 대해서는 큰 틀을 흔들지 않겠다.
이게 계속성하고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 흔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렇게 잘 건재한 것도 바로 이런 어떤 대통령의 멘탈이 나는 테넌트다. 나는 사실은 위임을 받은 어떤 세입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겸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이제 정신, 건국의 정신, 기독교 정신, 개척 정신 다 그게 밑바탕에 있죠. 자유의 정신. 네네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직접 그리고 민주당이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그거 기억나실 텐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네네.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 이 발언을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이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선출 권력 우위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을 딱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예. 거대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독선이거나. 그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뭐 국회의장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갖다 이렇게 좀 뭐 오라가라 이렇게 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삼권 분립이 바로 사실 민주주의 요체입니다. 보면요. 삼권 분립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삼자가 필요 없어요. 뭐 트라이파트 필요 없고 말 그대로 뭐냐면은 권력의 분립이고 체크 앤 밸런스예요. 네. 따라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갖다 쪼개고 그다음에 쪼개진 권력 간의 견제 균형을 갖다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서열이 있냐고요. 거기에.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열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진짜 뭐 조금 뭐 약간 제가 오버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 존엄이 딱 떠올라요. 최고 존엄이. 그 위에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권력의 서열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면은 어떻게 대통령을 갖다 파면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100만 원 넘어가면은 또 직이 뭐 이렇게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지 거기에 무슨 서열이 있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착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가 6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승계 어떤 것 일종의 어떤 서열은 아니더라도 6.5 시에 누가 국정을 갖다 담당한다는 어떤 석세션에 대한 어떤 합의는 있어요. 예. 미국은 알다시피 누굽니까? 부통령이죠. 그다음에 안 되면 누구죠? 하원의장이에요. 그다음에 상원의장.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6.5 시에 누가 이걸 갖다가 관리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얘기를 한 거지. 이게 권력 서열이 전혀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굉장히 실언을 한 겁니다. 누가 듣더라도 화가 나는 거죠. 무슨 권력의 서열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 자, 연관해서 지금 이게 다 바탕이 되는 이 여파, 발언의 여파는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 관련된 또 검찰 관련된 조직 개편과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출 권력 우위의 발언에는 바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편부 또는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름을 자꾸 바꿔 싸서 이제 민주당이 헷갈리게 하는데 어쨌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특별재판부 설치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재판부 설치안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최근에는 민주당이 거세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탄핵 압력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내란 전담 무슨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실수한 겁니다. 보면요. 실수한 거죠. 보면. 내란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정치 공세의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든지 네. 또는 일종의 뭐 언론 수산, 내레이션에서 나와서 몰라도 사법부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그렇다면은 내란 전담 사법부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비상대권 이걸 갖다가 계엄 선포권을 갖다 이거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면요. 따라서 이 말 한마디에 내란을 갖다 이거를 정치 기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다 사법부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겠다는 거는 삼권 분립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재를 하겠다는 거는 마찬가지죠 보면요. 예. 그래서 계엄 선포 이걸 갖다 어떻게 그 성격을 갖다 바꿔갖고 내란으로 몰고 갑니까? 지금 분명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요 공정성이 잘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건 배당을 할 때 무작위래 무작위. 그 다음에 또 전산으로 배당합니다. 따라서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누구한테 일부러 물꼬를 터서 글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랜덤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면요. 전산으로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무작위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특정 사안을 갖다가 특정 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열게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니죠. 그야말로 이거는 치명적인 잘못된 거죠. 이거 사실 가볍게 넘길 거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정치 재판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정성, 그죠? 중립성이야. 이걸 갖다 해치는 그런 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구원의 구원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보면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사법부 프로시저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파기환송한 건데 거기에 무슨 도대체 음모가 있고 도대체 이게 청문회 감입니까?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부까지 이거를 손아귀에 쥐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은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또 무도한 그러한 이제 입법 독재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일련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보면요. 네. 네네. 자, PD님, 그 칼럼 계속 띄워놔 주세요. 네. 칼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 항상 계속 띄워놔 주면서 밑으로 내려서 계속 글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 전담재판부의 치명적 하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재판부 구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 세력이 이 재판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유언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외부 세력이라기보다도 네. 따지고 보면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 뭐예요? 삼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 네. 근데 만약에 사법부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서 관여한다면 이것이 균형이 됩니까? 견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따라서 외부 세력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헌법은 뭐예요? 지금요. 재판은 누가 하게 돼 있죠? 입법부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당연히 누구예요? 사법부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 뭐냐면은 유죄 취지의 그 파기환송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무슨 대선 개입입니까? 이게 지난 5월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좀 시들고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다시 이걸 불러내는 겁니다. 네.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입법이 진짜 뭐랄까 비대한 거를 넘어서 대한민국 위에 입법부가 존재하는 입법 독재 국가로 지금 우리가 질주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나 규범 다 오랜 기간 전통이 쌓여 있죠. 뭐 성문법이든 관습법이든 오랜 기간 전통이 쌓여서 지금 법 규범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이에크를 여쭤보고 싶은데 자유주의의 대가인 하이에크도 저서에서 이 규범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치주의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이에크 얘기를 가장 경청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보면요. 네. 내 멋대로 유리하게 뭘 갖다 붙이고 하지 말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목적에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법정신이에요. 보면요. 예를 들어서 누구 의해서 이끌림 되겠어요. 보면요. 우리가 시장에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는 임퍼서널 소위 말해서 비인격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면은 그 재화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남한테 어떤 피해를 줬으면 그걸 갖다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쭉 내려오는 어떤 일반 원칙이에요. 따라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특수 목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체계로서의 법 체계. 이걸 하이에크는 이상사회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이상론을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법 개혁을 갖다
갖다가 이거를 빙자해서 사법을 장악하려고 그러다 보니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특별법이 많습니까? 그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요. 예전에 보면은 뭐 아주 뭐 진짜 태평성대 그런 옛날에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도 그냥 특별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반 룰이 없어요, 보면요. 이쪽으로 끌고 오고 저쪽 끌고 가고 무슨 뭐 논에 물을 대면서 물골 갖다가 이쪽 논으로 저쪽 논으로 아전인수를 하는 격이 아니면은 특별법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재판을 하면 되는 거죠. 왜 특별 재판을 합니까? 도대체 판사가 없습니까? 도대체 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데도 특별 무슨 재판부를 만들어서 특정 사건을 갖다가 일로 보낸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건 국민들이 알고 분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지는 나라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경제 얘기를 하면은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보수적이고 우리가 좀 흔들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경제부처예요. 경제부처. 예.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를 갖다 이번에 쪼갭니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를 갖다 예산실을 쪼개서 대통령실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예산을 갖다 뭐예요?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걸 갖다 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화폐 현상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 견적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말 그대로 지금 예산실을 갖다 쪼개서 대통령실을 붙이고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없는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검찰이 없는 나라가. 예? 이런 걸 보면은 너무 편의적으로 검수완박?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뭐 이게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될 그것도 없어요, 보면. 일단 시행하고 나는 것은 시행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개인의 이익이 있고 네. 국가 국가 이익이 있고 정파 이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사 이익이 있고 국가 이익이 있고 그다음 정파 이익.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파적 이익이 있겠죠. 그걸 지키겠죠. 그것이 지켜져야 정권이 유지가 될 테죠. 하지만 그거 위에 뭐가 있죠? 국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익이. 요번에 해프닝도 뭡니까? 뭐 트럼프 만나면서 뭐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잘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내가 신이에요, 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거 보면 일단 위기를 모면하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정파적 이익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래야 정권 유지가 되고 집권 다시 하겠죠. 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적 이익으로서 국익이 먼저다 이겁니다. 보면요. 한마디만 더. 예. 최근에 지금 다시 무슨 민생 회복 지원 무슨 어떤 이름을 붙이든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끝난 지 꽤 됐잖아요. 보면요. 코로나. 근데 지금 도대체 왜 퍼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어떤 재기를 위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 사다리를 갖다 만들어 줘야지. 무슨 도대체 민생 회복 지원금. 아니 10만 원 15만 원 줘서 민생 회복됩니까 도대체? 뻘떡 일어납니까 이게? 따라서 멘탈이 안 돼 있어 이 정부가 도대체. 겸손하시라고요. 역사하고 국민 앞에 좀 제발 좀 도사일 좀 약간 좀 고개 숙이시고 중지를 모아야 되지. 이렇게 지성적으로 해서 뭐 대통령이 뭐 모든 다 좌지우지할 것 같이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실언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존경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은는 이가까지도 구분해서 진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분이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그걸 저만 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듣고 놀랬을 거라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네네. 지금 사법이나 이제 검찰 개혁도 얘기해 주시고 예산실 문제 또 외교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본질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뭐라고 보세요? 뭐 좀 약간 입에 담기가 좀 거친데요. 네. 좌파 입법 독재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한 계단 올라가서 문을 열고 또다시 문을 열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입법 독재의 어떤 문을 열지 않고서야 권력의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있다. 선출 권력? 그렇다면은 뭐 국회의원을 우리가 내쫓지 못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쫓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과
세컨드 밸런스인데 그럴 때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는 딱 두 가지입니다. 권력의 분립,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 이것만 늘 머리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정파적 이익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익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편편한 그런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평화로 그다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좀 초기에 미국 관련된 이야기부터 지금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 문제, 민주주의 핵심 원리까지 좀 쭉 핵심적인 걸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대담 중에 혹시나 이제 빠졌거나 오늘 대담이 아니어도 이 부분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긴 안목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예. 뭐 100일 만에 모든 게 다 정리됩니까? 그건 아닌데 예. 하나씩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세요. 이렇게 100일 사이에 많은 일을 한 정부가 없는데 예. 많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목적 함수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목적 함수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일을 찬찬히 해야 되고 주춧돌을 잘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정파적 이익 인정합니다. 정권 유지를 하고 정권 재창출 하시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국민들의 민복이 더 우선이고 국익이 더 앞서야 된다. 그걸 생각하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겸손한 정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네.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조동 교수님의 그 예지력, 통찰력이 늘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를 오늘 통찰을 통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3부 조동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펜앤 마이크 TV에서 추석 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순서를 김정한 목사부터 좀 잠깐 알겠습니다. 좀 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목사가 이 해병 특검에 맞받아치는 치받는 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김정한 목사의 의견서가 지금 해병 특검에 제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 저기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한 목사 구명로비 결코 없다. 윤 정부 인사 접견 내용 조목조목 공개. 김정한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이죠. 지금 해병 특검을 치받는 상황으로 지금 의견서를 냈어요. 그 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왜 만났는지, 김은혜 전 홍보석을 왜 만났는지, 조태용 전 실장과 뭐 강순규 전 시민사회과 왜 통화를 했는지를 날짜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했던데 김정한 목사가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인데 특검과 맞서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그 내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이 뭐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뜨면 이게 지금 그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가려져 있던 걸 이번에 우리가 드러내게 했어. 이것이 지금 특검이 해야 될 뭐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진영을 떠나서 역대 모든 특검은 그런 식으로 이 업무를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뭐 정말 이게 소명이 잘 되고 뭐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고 그럼으로써 판단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특검의 존재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걸 밝혀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 그게 권력의 힘으로 가려져 있던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은 그런 게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굳이 조금 밝힌 게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이런 진술이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든 경로를 안 했든 그게 도대체 무슨 이 법률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대통령 경로죄가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또 입법을 하지 않을까요? 그걸로 또 뭐 입법할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이 민주당 하는 폐악질을 보면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이 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동안 보여준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네. 지금 뭐라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온데만데 지금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찾아서 이 사람을 뭐 참고인으로 부르고 증인으로 부르고 뭘 하겠다 이러는 건데 아니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게 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 그게 밝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김장한 목사도 자꾸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뭐 자꾸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하고 게다가 이제 뭐 공판전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하는 것처럼 이제 공판전 증인 신문을 해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소환장을 보내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자기의 의견 개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불러내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불러내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연결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 법원에 판사도 이 사람은 증인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통화가 나는 그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다. 그 통화도 그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그 통화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김장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과정에서 통화를 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쭉 뭐 대통령에 대한 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많은 여러분들과 있었던 그런 통화, 뭐 강성규 지금 의원이죠, 강성규 의원, 뭐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과의 통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통화, 그게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차원에서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일들을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관련된 내용이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김장한 목사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김은혜 뭐 의원이든 아니면 강성규 의원이든 뭐 그 김태호 안보실장이든 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김태호 안보실장은 이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별로 뭐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장한 목사하고 무슨 이야기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걸 이제 뭐 김장한 목사님이 또 크로스 체킹을 해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부르거나 뭐 그럴 일은 뭐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진실을 마치 아니라고 하는 단순 부정을 넘어서 실제로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다라는 걸 해서 그래서 뭐 그 법원도 아마 크로스 체킹을 할 거예요. 네. 그런 왜 이 사람을 불러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도 있을 것이고 김태호 안보실장은 조사를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김장한 목사의 말이 뭐 그게 대동소이하지 않다 그러면 굳이 뭐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그런 필요성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장한 목사는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의견서를 지금 선제적으로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타이밍이 지금이 맞다고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 3번 이제 소환을 받았어요. 예. 3번 소환을 받으면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이 뭘 하려고 하냐면 공판전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참고인은 소환을 한다 그래도 나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나가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 강제로 이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기소를 하기 전에 피의자들을 관련한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일단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증인으로 먼저 부르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참고인인 김장한 목사님이 근데 만약에 이분이 불응을 하게 되면 과태료나 구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할 이야기가 아닌데 최소한의 건덕지가 없는데 이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구명로비하고 김장한 목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판전 증인 신문 단계를 가기 전에 지금 타이밍에서 법관한테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밝히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김장한 목사는 그간에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차례 특검이 요구했지만 출석에 불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지금 의견서 형태로 내서 날짜별로 이렇게 조목조목 그때 당시에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이렇게 육하원칙 비슷하게 해서 지금 자세하게 밝혔는데 이런 정도 되면
해병 특검이 김장한 목사에게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추가적인 소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부를 때는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서가 통화 기록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통화 기록의 내용을 이미 김장한 목사가 자기가 다 설명을 했고 그 김장한 목사의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이제 진술자들하고 맞춰보면 거의 맞을 거예요. 네. 뭐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김장한 목사의 이런 그 변호인 통한 의견서가 거짓이라는 거 정도는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거를 그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판사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거죠.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을 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 강제 수단이 발동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참고인의 진술과 법원의 증인하고는 이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김장한 목사의 그런 의견이 거짓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명이나 소명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그 상황에서 김장한 목사를 뭐 공판 전 증인으로 불러낸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냥 해병 특검에서 김장한 목사한테 이러이러한 통화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달라고 정중하게 뭐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했다면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종교 탄압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해병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거칠게 하면서 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는데 만일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해병대 특검이 어떤 문제를 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특검이 사실은 뭐 너무나 이게 난사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난사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김장한 목사는 어떤 분이냐면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한미동맹이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이 그 헌법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게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헌법은 개정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은 개정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 존립의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큼이나 중요한 게 한미동맹인데 근데 한미동맹의 상호 간의 그 라인들이 그동안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뭐 기존의 라인들이라는 건 굉장히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새로운 라인들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어떤 조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느다란 실리에 있는 단계로 지금 한미 관계가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이 가느다란 실 몇 가닥 중에 하나가 김장한 목사예요. 근데 이 김장한 목사에 대해서 사실은 터무니없는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자꾸 어쨌든 불러내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일단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종교인에 대한 어떤 이런 탄압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지적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한미 관계가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국에 국익하고 굉장히 그 나쁜 상태로 국익을 몰고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는 관계가 굉장히 그 밀접해졌어요. 네. 저는 관계가 밀접해졌다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과정에서 네. 이런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정도로 네. 밀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선택의 그 제안을 받으면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니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관세 협상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미국과의 몇 가닥 안 되는
그런 아주 신뢰성이 있는 그런 통로들이 훼손될까봐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자, 속보가 나왔네요. 속보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예. 대법원의 감사위에서 직위원 판사 관련된 속보가 나왔습니다. 직위원 판사 사진 한번 찾아 띄워주시죠. 아니면 그 기사 관련 기사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법원 뭐 다른 다 뭐 조선일보나 뭐 매일경제 뭐 이런데 다 지금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 텐데 법원 감사위 이렇게 해서 아마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감사위에서 직위원 판사 접대 의혹, 뭐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되도 않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 감사위에서 일단 이렇게 밝혔어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 감찰팀에서 이걸 조사를 했잖아요. 당시 내부적으로도 뭐 룸살롱 이런 관련된 의혹적인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 내부적으로 이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사실 뭐 약간 허위다 이런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 다시 한번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 감사위에 이 감사를 의뢰를 했는데 외부 인사가 위원 전체 7명 중에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보고를 했고 세부 내역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위원들 했는데 직위원 징계상도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게 김용민이 제기한 룸살롱 의혹은 김용민이 제기를 했잖아요. 일단 대법원의 저 발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처음부터 그때 룸살롱 접대 의혹이 일어났을 때 뭐 하나 뭐 제대로 맞는 것도 없고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뭐 세상이 다 뭐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부당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때도 뭐 저는 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뭐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이제 감사위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결론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결과는 당연히 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결론이 내려진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점점 더 이 추미애 를 정점으로 한 이런 민주당 쪽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판사 이 둘이 거의 핵심의 그런 압박 대상이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직위원 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이미 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얼마 전에도 그 세종 포럼에 가서 그 세종대왕이 권력 그러니까 이 사법권을 어떤 그 권력 장악의 권력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고 징계 사유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뭐 공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저는 굳히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TV 중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이나 또는 이제 뭐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중계를 허용해 주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중계라는 거는 사실은 이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이게 뭐 유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도 반하고 사실상 유죄 추정으로 그거를 바꿔놓는 것도 있는데다가 그런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계에 비치는 내 모습을 의식하면서 재판을 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불공정한 재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중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뉴스나 이런 드라마 보면 그런 그 법정안의 모습을 화가가 그리죠. 스케치를 하는 게 실제로 그 중계를 못하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고 이 재판정 중계는. 근데 또 하나 또 반대로 이거를 변호인이나 당사자 측에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국민들이 눈앞에 보고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그 국민들 앞에서 어떤 이 사실관계나 이게 특검이 주장하는 게 옳지 않고 그리고 무죄고 이런 것들을 더 국민들 앞에서 밝혀서 더 어떻게 보면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자리가 됐다라는 것도 감안하고 재판을 이제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기현 판사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지기현 판사님 응원합니다 얘기를 해줬고, 그동안에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옹알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좀 상했겠죠. 왜냐하면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만일 강단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 그 헛소리 해대는데 무슨 룸살롱, 내가 룸살롱 근처에 가지도 않는 스타일인데 룸살롱으로 나를 천박한 사람을 만들어? 그래 나는 법관으로서 내 양심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 문명 파괴의 범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줄 거야. 그렇게 강단 있게 견뎠으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침 나왔으니까 네. 이 지기현 판사, 부장판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법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사법부 마이웨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법관들이 지금 좀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반격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띄워주세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대선 개입 청문회 불출석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사법부가 대법원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형태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의견서 청문회 불출석 의견을 내고 또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추미애 이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현장 검증을 하겠다. 범죄자인가 현장 검증을 현장 검증을 하겠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상황까지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주 돌출적인 상황도 보고 있는데 두 장면 어떻게 비교해서 보시나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 선봉에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공격성이라는 게 사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이 꼭 그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올라서고 마침내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하는 대통령이 또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과거에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너무나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독립돼야 되고 그리고 사법부가 법관의 독립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사실 그 이재명이 했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절차가 왜 그랬냐, 판결이 왜 그랬냐, 판결은 뭐였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청문회를 하는데 이거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법부를 그 땅바닥에 처박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불출석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자 그럼 추미애 위원장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의 그 무리수를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도 지사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미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내부 공식이나 내부 경선 공식이 거의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더라도 싸우는 모습, 투쟁하는 모습, 그리고 야권이든 어디든 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당원들한테 어필하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정청래가 아니 여당의 대표인데 야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여당의 대표 그리고 그 기조를 바꾸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결국 이제 추미애가 내년에 경기도지사 지방선거에 그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런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여의도에서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국가의 국정을 그리고 그 사법부의 독립을 본인의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영달을 위해 가지고 흔드는 행위로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보수의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팀킬 전문가고 팀킬 전문가. 예, 네. 그런 여러 새로운 가지 용어네요.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린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도 네.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법부 대법과 대법원을 먼저 살펴봤어요. 직위원 부장판사 관련된 룸살롱 의혹이 사실은 이제 이미 알았던 사항이지만 대법원의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사실 그간에 여러 가지 억울하지만 이렇게 공격당했던 게 베일이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던 자들은 책임을 좀 져야죠. 뭐 예전에 김의겸 쏙 빠져나갔는데 면책특권으로 책임은 져야 되겠는데 김용민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 장면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사들이 좀 격앙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지를 좀 자동으로 띄워주세요. 예. 검찰청 폐지의 현직 검사장, 검찰 지휘부가 책임져라, 검사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오동 부장검사,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 이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대검을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 그 대검에서 뭐 지금 너무나 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검찰청을 검사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건데 지금 검찰의 이런 그 일련의 검찰 개혁이라 뭐 저는 검찰 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검찰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야당이 돼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자기가 자신을 그 방어하고 싸우지 않는데 누가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싸워줘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미국이 우리가 또 한미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뭐 군대를 보내줄 수는 있어요. 네. 전쟁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나라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도 떠나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어떻게 이 검찰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재명의 무도함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런 폐악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막상 이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검사나 이 검찰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 연연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사의 표명을 한다는 거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네. 그게 맞춰가지고 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차진아라고 고려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분은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정작 분란 집에 있던 분란 그 당사자들은 조용해요. 조용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이라고 그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검사라고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청을 뭐 사실상 이거는 검찰청 없애겠다고 하고 뭐 수사도 다 넘기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멀리서 남의 집 불타는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게 보수 진영을 닮았어요. 보수 진영이 보면 누가 이렇게 얻어맞으면
그거를 가지고 당신 왜 부당하게 이 사람을 때리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설사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네. 자기들이 안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 말해주는 사람만 손해요. 웃기잖아요 지금. 네, 네. 매번 이런 식인데 뭐 그 검찰이 뭐 어떤 진영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검찰의 그런 기존의 공적인 가치, 네. 제도의 의미, 헌정사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의미를 전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수 진영에서 이거를 뭐 해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데 참 그래서 그 답답하고 힘도 빠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고 진영이 붕괴되고 그래서 싸우면 너 왜 싸우냐? 이번에 뭐 장동혁 지도부에서 장애 집회 하는데 계속 장애 집회 왜 하냐라고 힘 빼는 사람들이나 천지고 아니 장애 집회 안 하면 뭐예요? 국회 나가면 국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듣기를 아는지 어제 한 거 오늘 다 뒤바꾸는데 국회 담장 안에서 그 구들장만 쥐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바뀐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장애 집회를 더 잘할 거냐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거를 뭐 그 힘이나 빼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야기를 해서 징계 당하면 징계가 두렵습니까? 아니 그 옛날에 그 기계가 뭐예요? 옛날에 뭐 권력 수사할 때 나 이제 뭐 그냥 옷 벗고 나 변호사 하려 그런다. 그러면서 권력 수사 한 거잖아요. 내가 내일 그만둘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정치판에 있지만 저는 맨날 내일 당장 정치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방송 나와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앞으로 내가 뭐 몇 년 뒤에 뭐 되고 이런 생각 아예 없어요. 네. 오늘 하는 게 저의 정치적인 유언이에요. 내일 저는 정치를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영원히 검찰은 지금 1년 유예됐죠?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헌법 개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신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국가의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 뭐예요? 헌법에 그 맞는 그런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이거를 목소리를 내가지고 판단을 해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좀 바꾸지 않으면 저는 결국 뭐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을 남이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을 지금 혼내게 됐네요. 좀 혼을 내고 있네요. 예. 마지막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속보로 떴던 것들이어서 한 두세 가지 좀 다뤄볼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문제이긴 한데 속보로 떴던 어제 저녁에. 자,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 위기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 보이시죠? 속보로 나왔다. 어제 저녁에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정보원이 지금 발동을 한 겁니다. 사이버 위기 경보 상태를 지금 격상시켰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점차 공공 서비스가 복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관심의 수위로 좀 위기경보를 올려 격상시켰어요. 어떤 차원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 행동 자체는 잘한 거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일종의 단순 화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더 이 사실관계를 더 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화재라고 했는데 전원이 켜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 돌고 있죠. 네. 전원이 켜져 있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그 배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그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배터리를 권장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면의 그 소비 기간 유통 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라면이 6개월 뒤에 못 먹느냐?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맛만 좀 조금 달라지는 거지. 얼마든지 뭐 몇 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어요. 예. 라면이라는 게. 그래서 권장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불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예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기가 공급된 상태에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재고 그 인재가 과실이냐 아니면 어떤 고의성이 있는 거냐라는 예. 문제까지도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국가정보원이 이제 위기경보 사이버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지금 주의 관심 단계로 단계에서 주의로. 관심에서 주의로 지금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화제를 기반으로 해서 해킹이나 이런 시도가 많아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해킹 시도. 예. 외부에 이제 뭐 특정한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공격이 많아질 걸 대비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화제가 어떤 일종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국정원은 이제 본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주의 단계가 되면 이제 각각 기관들은 네. 그런 해킹 시도가 있으면 다 보고를 이제는 해야 돼요. 네네. 예,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전이라는 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하이브리드 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가지고 한 2달 전에 쟁점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나토를 우리가 참석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CCDCOE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이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회원 가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2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문제, 하이브리드 전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중요한 문제였고 네. 이 나토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버전 이 문제가 이해관계가 최고 중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토가 뭐 유럽에서 지금 군대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던 거 아니야? 뭐 대한민국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이버전은 국경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버전과 관련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나토의 그런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을 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뭐 이 나토 이 방위 가입이나 이런 거를 이재명이 뭐 철회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이 중요하고 지금 이 화제가 그러면 우리의 사이버전 대응을 약화시키는 어떤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관심 단계로 격상을 시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저도 나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이런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인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이브리드전이 아닌 실제 전쟁이지만 유로마이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시작이 돼서 실제 전쟁까지 옮겨간 걸로 보는 대표적인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가지고 이 화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저도 나름 이제 여러 루트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다른 한번 속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배터리 교체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국가정보자산관리원이 노후 장비 교체 예산으로 1,096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나오시죠? 단독 보도군요. 속보가 아니라 국정자원 올해 노후 장비 교체 예산 1,096원인데 사용 연한 넘긴 배터리는 빠졌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 국정자원의 예산 부분에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있죠.
근데 국정자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노후장비 교체를 해서 1,096원 예산을 받았는데 문제가 지금 제기된 배터리 그거 교체와 관련해서는 예산에서 뺐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이 이거 교체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건의가 있었다고 해요. 배터리 교체를 했을 때. 근데 이재명 정부 관련자 그러니까 국정자원 관계자와 행안부 측에서 1년 정도 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교체하지 말고 그냥 해라고 이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 여러 예산안을 올랐을 때 예산안을 삭감했던 그 민주당이 그 예산 삭감에 폭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작년엔 대규모로 삭감했죠. 예, 네. 그 대규모 삭감에 국정자원이 이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이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우리가 부족한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런 스토리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이것이 지금 큰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상황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배터리 문제 하나 가지고 전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것도 그것도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성현치가 않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망과 관련한 데이터 자산들을 지키려면 지금 국정자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를 최소한 할 수 있게는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이런 예산에 뭐 빠져 있다. 이건 다시 또 보면 결국 이제 이재명도 취약한 상태로 데이터 유지나 관리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밖에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화재가 일어난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한 경위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새 배터리를 교체를 해도 인재라고 한다면 배터리 교체나 예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이것이 어떤 제3의 이런 공격이 아니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과 한번 대비시켜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무슨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재 사고라는 형태로 계속 고용부 노동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장면까지 여러 번 노출이 됐잖아요. 뭐 특정 건설업체는 아예 그 건설업에 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뭐 이재명의 발언도 있었는데 특히 타깃이 포스코 ENC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ENC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기도 하고 주요 임원들이 사임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사실은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규모 이런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실무적 책임자들 윤호주 장관이 이 부처 책임장관일 텐데 아무런 뭐 경질하겠다든가 포스코 ENC는 최고 경영자도 사임하고 다 이런 정도로 책임을 져가는데 이재명은 뭘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가적인 엄청난 참사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그 이재명이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야기한 거 보면 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뭐 행안부 장관을 물러나라고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보도가 되었던데. 그랬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윤호중 장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그 사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사임해도 안 되고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진상 파악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로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져야 될 소중한 어떤 그 국가 운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어요. 뭉개요? 예, 그냥 자기들이 그
야당일 때 했던 그런 행동에 비하면 자기들은 뭐 조금만 어떤 문제 가지고 뭐 하늘이 분노할 정도의 그 정도의 진짜 난리를 부리더니 엄청 뻥튀기다. 예. 근데 지금 정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준 이런 그 참사를 경험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문객이 일변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인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함 그리고 이런 그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계속 또 알려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이게 뒤처리가 또 제대로 안 돼 왔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알리는 방식으로 또 국민들께 어떤 그 생각을 좀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예, 3부에 지금 마지막으로는 뭐 국정자원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기현 부장판사 속보를 둘러싸고 대법원 사법부 이야기도 좀 하고 김정한 목사 관련해서 해병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반격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3부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18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멀티비타민 1개월분 한 박스에 14,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6,000원. 두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과 상황버섯 16가지 전통 원료로 정성껏 달인 녹용 상황진에 한 박스에 99,000원, 두 박스에 16만원. 세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을 한 알 한 알 빚어낸 녹용보가만 한 박스에 16만원, 두 박스에 2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 TV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